40년 전쯤 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고산지대로 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 산맥이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산악지대였다. 이 지역은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테론과 미라보 사이에 있는 듀랑스강의 중류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드롬강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뒤까지 이르는 강의 상류가 그 끝이고, 서쪽으로는 콩타브 내생 평원과 방투산의 산자락이 뻗어내린 곳을 그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은 바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부와 드롬강의 남쪽 및 보클리즈 지방의 작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나는 해발 1300m의 산악지대에 있는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를 향해 먼 도보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는 야생 라벤더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폭이 가장 넓은 곳을 가로질러 사흘을 걷고 나니 더없이 황폐한 지역이 나왔다. 마실 물이 전날부터 떨어져서 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뼈대만 남은 버려진 마을 옆에 텐트를 쳤다. 폐허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낡은 말벌집처럼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옛날엔 이곳에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샘이 있기는 했지만 바짝 말라붙어 있었고, 비바람에 사그러져 지붕이 없어져 버린 집 6채, 그리고 종탑이 무너져 버린 작은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속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러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라고는 없는 땅 위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뼈대만 남은 집들 속으로 불어닥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짐승들이 먹는 것을 방해받았을 때 그러는 것처럼 으르릉거렸다. 나는 텐트를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부터 5시간이나 더 걸어보았어도 여전히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또 그럴 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곳이 똑같이 메말라 있었고 거친 풀들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작고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림자 같은 그 모습이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둥치가 아닌가 착각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니 양치기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곁에는 30여 마리의 양이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병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에 있는 양의 우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는 간단한 도르래로 깊은 천연의 우물에서 아주 좋은 물을 길어 올렸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있고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이런 황무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그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이곳에 와서 망가진 집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되살려 놓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했고 물이 새는 곳도 없었다. 바람이 기와를 두드리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바닷가의 파도 소리 같았다. 살림살이는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은 깨끗했고 마루는 잘 닦여 있었으며 총도 잘 손질되어 있었다.
부리에서 스프가 끓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산뜻하게 면도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옷에는 단추가 단단히 달려 있었으며 눈에 띄지 않게 세심하게 옷이 기워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스프를 떠주었다. 그의 개 또한 주인처럼 조용했고 살살대지 않으면서도 상냥하게 굴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 해도 하루하고 반을 더 걸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묵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역에는 마을이 드물었고 고산지대의 기슭에는 너던 마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마을들은 마찻길이 끝나는 곳의 떡갈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어려운 날씨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밀치며 이기심만 키워갈 뿐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부질없는 욕심만 키워가고 있었다. 남자들은 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다녀오곤 했고 아무리 굳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불만이 끓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다. 숯을 파는 것을 두고 교회에서 앉는 자리를 놓고서도 경쟁했고 선한 일을 놓고 악한 일을 놓고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인 것들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바람 또한 쉬지 않고 신경을 자극했다. 양치기는 조그만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놓았다. 그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놓았다.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가 그 일에 기울이는 정성을 보고 나는 더 고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주 굵은 도토리 한 무더기를 모으더니 그것을 10개씩 세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는 도토리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나 금이 간 것들을 다시 골라냈다. 그렇게 해서 상태가 완벽한 도토리 100개가 모아졌을 때 그는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다. 다음 날에도 나는 그의 집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무엇도 그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반드시 하루를 더 쉬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호기심을 느꼈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는 우리에서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갔고 떠나기 전에 정성껏 골라 세워놓은 도토리 자루를 물통에 담갔다. 나는 그가 지팡이 대신 길이가 약 1.5m 정도 되고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한 쇠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걸으며 쉬며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갔다. 양들의 풀밭은 작은 골짜기에 있었다. 그는 양떼를 개에게 돌보도록 맡기고는 내가 있는 곳을 향해 올라왔다. 내 맘대로 올라왔다고 야단치러 오는 것 같아 두려웠으나 그가 가는 길에 내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달리 할 일이 없으면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했고 그는 거기서 산등성이를 향해 200m쯤을 더 올라갔다. 도착한 곳에서 그는 땅에 쇠막대기를 박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에 도토리를 심고 다시 덮었다.
그는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곳이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의 땅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그곳이 공유지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고 다만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심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는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끈질기게 물어보자 그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었다. 3년 전부터 그는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고 10만 개의 씨에서 2만 그루의 싹이 나왔다. 그는 들쥐나 산토끼들이 나무를 갉아먹거나 신의 뜻에 따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이 2만 그루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떡갈나무 10,000그루가 살아남아 자라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나이가 궁금했다. 그는 분명히 50살이 넘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55살이라고 했다.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지난날 그는 평야지대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꾸며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 뒤 그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 양들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 당시 나는 젊지만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다른 고독한 사람들의 영혼에 섬세하게 다가갈 줄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젊은 나이 탓에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을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30년 후면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만일 하느님이 30년 후까지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신다면 그동안에도 나무를 아주 많이 심을 것이기 때문에 이 1만 그루의 나무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벌써부터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연구해오고 있었으며 그의 집 근처에서 어린 묘목을 기르고 있었다. 양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았고 묘목들이 아주 아름다웠다. 또한 그는 땅 표면에서 몇 미터 아래 습기가 고여있을 것 같은 골짜기에는 자작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헤어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난 것은 1945년 6월이었다. 그때 그는 87살이었다. 나는 그 옛날의 황무지로 가는 길을 찾아갔다. 전쟁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는데도 이제는 듀랑스강 계곡에서 산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옛날 내가 걸어갔던 곳이 어디인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버스가 비교적 빨리 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곳은 처음 와본 것 같았고 마을 이름을 듣고 나서야 내가 그 옛날에 황량했던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베르공 마을에서 버스를 내렸다. 1913년에는 이 마을에
10집인가 12집이 있었고 사람이라고는 단 3명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난폭했고 서로 미워했으며 덫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삶이었다. 버려진 집들을 쐐기풀이 덮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희망이 없었다. 하물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마저도 달라져 있었고 옛날에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에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부는 바람소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못 속으로 흘러오는 진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만들어진 샘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고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샘 곁에 이미 4살쯤 되어 보이는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벌써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는 분명히 부활의 한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베르곡 마을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다. 희망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망가진 집과 담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집 5채를 새로 지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의 수는 28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는 젊은 부부도 4쌍이 끼어 있었다. 산뜻하게 벽을 바른 새 집들이 채소밭에 둘러싸여 있었다. 채소밭에는 양배추와 장미, 파와 금어초, 샐러리, 아네모네 등 채소와 꽃들이 어울려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나는 다시 조금 더 걸어갔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터라 그곳은 아직 삶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여기저기에서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다.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보리와 호밀이 자라고 있었고 저 아래 좁은 골짜기에는 풀밭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 이 고장 전체가 건강과 번영으로 다시 빛나기까지는 그로부터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13년에 보았던 폐허의 땅 위에는 잘 단장된 아담하고 깨끗한 농가들이 들어서 있어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와 눈이 숲속으로 스며들어 옛날에 말라버렸던 샘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샘물로 물길을 만들었다. 단풍나무 숲속에 있는 농장들은 모두 샘을 갖고 있었는데 맑은 샘물이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싱싱한 박하풀잎 속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땅값이 비싼 평야지대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와 젊음과 활력과 모험 정신을 가져다 주었다. 건강한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시골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소년 소녀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즐겁게 살아가게 된 뒤로 몰라보게 달라진 옛 주민들과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합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엘제아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한 사람이 오직 정신적, 육체적 힘만으로 황무지에서 이런 풍요로운 땅을 일으켜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없었던들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엘제아르 부피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해낸 배운 것 없는 늙은 농부에게 크나큰 존경심을 품게 된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1947년 반홍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간 소설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 전해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황무지, 난폭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메마른 현실에 풍요와 행복을 싹 틔운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꾼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었습니다. 주인공 엘지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과 인간을 살려낸 희망의 씨앗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힘은 정말 놀랍도록 대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을 품고 정성과 실천으로 그 마음을 키워나간다면 오늘의 희망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저마다의 나무를 심으며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스스로도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